조선의 궁궐은 밤이 되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합니다. 낮에는 성인군자 같던 신하들이 어둠이 깔리면 왕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담을 넘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천륜도, 의리도, 어제의 충성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차가운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밤을 반정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단 하룻밤 만에 권력의 주인이 뒤바뀌었던 두 번의 거대한 사건,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의 내막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폭군을 몰아낸 정의로운 거사라는 말은 잠시 잊으십시오. 실록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그날 밤은 정의가 승리한 날이 아니라 더 치밀하고 더 잔혹한 야수들이 살아남은 날이었습니다. 옥좌를 뺏으려는 자의 욕망과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공포, 그 숨막히는 정치 싸움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냉혹한 정치판의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에서 왕을 끌어내리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역성혁명, 난, 그리고 반정입니다. 이 세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셈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역성혁명은 말 그대로 성씨를 바꾸는 것입니다. 왕씨의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의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나라의 간판을 바꿔달고 기존의 기득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건국이자 거대한 파괴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난은 무엇일까요? 이괄의 난이나 홍경래의 난처럼 실패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낙인입니다. 그들이 내건 명분이 아무리 훌륭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더라도 졌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세상을 어지럽힌 역적으로 기록됩니다. 역사는 철저히 승자의 기록이라는 비정한 진리가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반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돌이킬 반의 발을 정, 어지러운 세상을 뒤집어 올바른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아주 무섭고도 오만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옥좌에 앉아있는 저자는 왕이 아니다. 왕의 탈을 쓴 짐승이다. 그러니 하늘을 대신해 짐승을 몰아내고 다시 인간의 도덕적인 통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왕조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유지하되 그 시스템을 운전하는 사람만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이 타이틀을 거머쥔 건 딱 두 번, 1506년의 중종반정과 1623년의 인조반정뿐입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506년 9월 1일 피비린내와 술 냄새가 진동하던 그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중종반정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연산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산군을 그저 흥청망청 노란한 남봉꾼, 장녹수의 치마폭에 쌓인 왕 정도로 기억하지만 실록이 전하는 그는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인 견제 시스템을 혐오했습니다. 조선은 왕과 신하가 경연이라는 토론장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나라였는데 연산군은 감히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라며 떠드는 꼴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왕권을 신권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절대 권력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공포정치의 상징이 바로 신원패입니다. 연산군은 모든 관리의 목에 작은 나무패를 걸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하리라. 이 말인즉슨 입 뻥긋하면 죽인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사냥터 확보를 위해 한양 인근 민가 수천 호를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집을 잃은 백성들이 도성 밖으로 쫓겨나며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균관을 기생들의 연회장으로 만들고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에 짐승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것은 왕이 아니라 괴물의 통치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폭주를 멈추기 위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인물들이 은밀히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특히 반정의 주모자인 박원종은 연산군에게 누이를 잃고 조카마저 왕에게 겁탈당할 뻔했던 멸문지화의 위기를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 복수심과 정치적 명분이 결합했을 때 인간은 가장 무서운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밤마다 은밀히 만나 거사를 모의했고
마침내 결전의 날을 잡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훈련원에 반정군이 집결합니다. 실록에는 이날 밤의 기묘한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사가 일어나기 직전 연산군은 후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처연한 표정으로 시 한 수를 읊습니다. 인생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같으니 만날 날이 많지 않구나. 참으로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평생을 짐승처럼 살았던 그에게도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가 보였던 걸까요? 그 시를 읊고 불과 몇 시간 뒤 멀리서 쿵, 쿵 하는 군화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반정군이 창덕궁 도나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궁궐을 지키던 호위병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심도 천심도 모두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연산군을 호위하던 내관들조차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 한번 못해보고 옥새를 내놓고 강화도로 쫓겨납니다. 천하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폭군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훗날 유배지에서 역병에 걸려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종반정의 진짜 드라마는 궁궐 밖 진성대군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성대군, 바로 훗날의 중종입니다. 반정군들은 다음 왕으로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지목하고 그를 모시기 위해 집을 포위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집을 에워쌉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거친 고함이 오갑니다. 형인 연산군이 미쳐 날뛰던 시절이니 진성대군은 당연히 형님이 드디어 나를 죽이러 군사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진성대군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형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키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때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인 신씨, 훗날의 단경왕후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 장면은 소름 돋을 정도로 극적입니다. 부인 신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말립니다. 대군, 제발 진정하세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군사들이 타고 있는 말의 머리가 집 안쪽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지만 말꼬리가 집 쪽이고 머리가 바깥을 향해 있으면 우리를 호위하러 온 것입니다. 진성대군이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확인해 보니 말들이 엉덩이를 집 쪽으로 하고 바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반정군들이 대군을 호위하여 궁으로 모시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제야 안심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역사적으로 엄청납니다. 중종은 스스로 칼을 쥐고 일어난 혁명가가 아닙니다. 신하들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쥐어준 철저히 수동적이고 옥립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태생적 한계는 즉위 직후부터 비극을 잉태합니다. 왕을 만들어준 공신들은 왕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전하, 조강지처인 왕비신 씨는 폐위된 연산군의 처남이자 반정에 반대하다 죽은 신수군의 딸입니다. 역적의 딸을 국모로 둘 수 없습니다. 내치시옵소서. 중종은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그 공포의 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리고 말머리를 확인해 주었던 그 현명한 아내를 내치라니요. 그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시퍼런 칼을 차고 있는 공신들의 눈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건의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즉위 7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궁 밖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쫓겨난 신씨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자신이 즐겨 입던 붉은 치마를 인왕산 바위에 걸어두면 중종이 경회로에 올라 그걸 바라보며 눈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애절한 로맨스 같지만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왕권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왕. 이것이 중종시대 내내 이어진 신하들이 왕을 흔드는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중종은 평생 이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나중에 조광조를 등용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기묘사화라는 또 다른 피바람을 일으키며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16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의 두 번째 반정, 인조반정입니다. 중종반정이 미치광이 폭군을 몰아내는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인조 반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국제 정세와 이념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끼어듭니다. 당시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에서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고독한 천재 군주,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한 실리 외교의 달인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사대부들, 특히 서인 세력의 눈에 비친 광해군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건 반정의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패모살제입니다.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법적인 어머니를 가두고 어린 동생을 죽인 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어긴 인간 실격 행위였습니다. 특히 9살 난 영창대군을 온돌방에 가둬 불을 떼서 쪄 죽였다는 증살의 소문은 당시 살인들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뜨거운 방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다 끊겼다는 소문은 광해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둘째는 제조지은의 배반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어버이의 나라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 즉 청나라와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대부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외교 파트너가 아니라 문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문명을 버리고 야만과 손잡는 행위로 비쳤습니다. 이 분노의 틈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능양군, 훗날의 인조입니다. 여기서 중종과 인조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종은 방구석에서 벌벌 떨다가 억지로 왕이 되었지만 인조는 매우 적극적인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동생 능창군이 광해군에게 역모 혐의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귀, 김유, 최명길 같은 서인 세력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심지어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 재산을 털어 로비를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옹립된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인 남자였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거대한 사건이 하마터면 촌극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실록과 야사를 종합해보면 반정군 대장으로 추대된 김유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정보가 샜다는 소문을 듣고 겁을 먹고 집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에 모인 반정군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대장이 도망갔다. 이거 함정 아니냐. 우린 다 죽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귀와 능양군이 결단합니다. 김유가 안 오면 우리끼리라도 간다. 지금 돌아가면 어차피 다 죽는다. 그렇게 부대 이동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저 멀리서 김유가 허겁지겁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혹은 능양군이 머뭇거렸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발한 반정군은 홍제원을 지나 창의문, 지금의 자하문에 도착합니다. 미리 포섭된 훈련대장 이흥립의 도움으로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반정군은 무혈입성합니다. 반정군은 거침없이 창덕궁으로 진격해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한양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광해군은 그제야 타는 냄새를 맡고 밖을 내다보며 이게 무슨 변고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관이 반정군이 들이닥쳤다고 고하자 광해군은 허둥지둥 담을 넘다 사관의 등에 엎여 도망쳤지만 결국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맙니다. 광해군은 임목대비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임목대비는 자신을 유폐시키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눈앞에 두고 치를 떨었습니다. 실록은 당시 임목대비의 분노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대비는 광해군을 보자마자 저 원수의 고기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다며 당장 목을 베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광해군의 목을 치려하자 반정 주역들이 급히 말립니다. 대비마마, 반정의 명분은 사륙이 아닙니다. 이자를 죽이면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나중에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조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능양군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조선에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인조 정권은 친명배금을 국시로 내걸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오랑캐 금나라를 배척한다. 도덕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도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인 후금, 즉 청나라를 대놓고 무시하고 다 망해가는 명나라만 붙잡고 있으니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입니다. 반정이 있고 불과 13년 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걸어나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쿵쿵 찌우며 피를 흘리는 왕의 모습. 그가 반정 당일 밤에 외쳤던 그 화려한 대의명분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어나갔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만의 시선으로 두 반정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중종은 약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틈바구니에서 조광조 같은 개혁가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인조는 강했기 때문에 부러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반정을 주도했기에 왕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의 명분인 친명배금에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유연한 외교를 막았고 결국 나라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동적인 왕은 내부를 곪게 했고 능동적인 왕은 외부의 적을 불러들인 셈입니다. 또한 두 반정 모두 공통적으로 겪은 홍역이 있습니다. 바로 논공행상의 잡음입니다. 내가 왕을 만드는데 이만큼 기여했으니 한 자리 내놔라 하는 아귀다툼입니다. 중종 때는 공이 없는 자들도 숟가락을 얹어 나라 곳간이 비었고 인조 때는 1등 공신에서 탈락한 이괄이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괄의 난 당시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반정으로 왕이 된 지 1년 만에 또 다른 반란군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그 권력을 나누는 과정이 얼마나 추악하고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역사라는 거대한 법정에 이 두 사건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정이라는 단어에 쓰인 바를 정자는 참으로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칼날이 올바름을 향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를 멈추는 것이 올바름이었고 광해군의 패륜을 단죄하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정치학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올바름의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날 밤 반정의 주역들이 목 놓아 외쳤던 종묘사직과 대의명분이라는 단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백성들의 자리는 있었을까요? 중종 반정의 공신들이 권력 다툼에 취해 있을 때 백성들의 곳간은 비어갔고 인조 반정의 주역들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따지며 숭고한 척할 때 수십만 명의 백성은 청나라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 짐승처럼 팔려나갔습니다. 권력을 잡는 과정이 아무리 정의로웠다 해도 그 권력이 지켜야 할 대상인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면 과연 그 역사는 올바름으로 기록될 자격이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그들은 반정이라는 성공한 혁명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실록의 행간을 읽는 우리는 승자의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를 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반정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말. 참으로 냉혹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평가는 누가 옥좌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라 그 옥좌의 무게를 누가 견뎌냈느냐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며 권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506년과 1623년의 그 밤처럼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깃발과 거창한 구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올바름 속에 과연 우리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밤 창덕궁에 타버린 죄는 사라지고 없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서늘한 질문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잊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